경매물건 명세서를 막 들여다보시다가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리고 심박수가 확 올라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네,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누구나 겪는 통과 이래 같은 거죠. 맞아요. 사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분석을 찾아오신 여러분, 그리고 바로 당신을 위해 아주 특별한 미션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부동산 경매 세계에 이제 막 발을 들여놓으셨다면 무조건 마주치게 되는 단어들이 있죠. 네, 볼 때마다 막 도망치고 싶게 만드는 두 가지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바로 유치권, 그리고 대항력인데요. 이름부터가 한자어라서 좀 다가가기 되게 힘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마치 친한 친구랑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 떨듯이 이 복잡해 보이는 법의 뼈대를 가장 쉽고 완벽하게 해체해보는 겁니다. 오늘 파헤쳐볼 자료들 출처가 어떻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자료들은 부동산 경매 현장에서 실제 쓰이는 임차인 유치권 성립과 대항력 판단 기준을 다룬 실무 지침, 그리고 관련 법령 구조들입니다. 와, 벌써부터 막 머리가 아파오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언제 임차인이 새로운 낙찰자 앞에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언제 그 권리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건가요? 실무 지침이나 법령이 아무리 복잡한 말로 쓰여 있어도 결국 그 모든 결과는 딱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되거든요. 첫 번째는 점유, 두 번째는 비용, 즉 그 집에 들어간 돈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의 순서입니다. 점유, 비용, 시간의 순서.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만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겉보기에 철옹성 같은 유치권도 그 세 가지만 알면 허점이나 강점을 아주 정확히 짚어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톱니바퀴를 돌려보기 전에 우리 이 법률 용어라는 무거운 외투부터 좀 벗어던지고 직관적으로 가보죠. 대항력이라는 단어, 이거 뭔가 엄청 싸우고 저항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대항한다는 뜻이니까요. 이걸 아주 단순하게 방패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경매에서 그 집을 새로 낙찰받은 사람한테 나는 내 보증금이나 내가 이 집에 쏟아부은 돈 다 돌려받기 전까지는 이 현관문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튼튼한 방패 말이죠. 아, 대항력을 방패로 보는 건 실무적으로도 아주 정확한 접근이에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유치권이라는 개념이 연결되거든요. 그 방패를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의 문제인 거네요. 네, 맞아요. 법적으로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질 때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말이 좀 딱딱하죠? 너무 딱딱해요. 방금 그 문장 들으시고 약간 뒤로 가기 누르실 뻔한 분들 계실 텐데 쉽게 좀 풀어주시죠. 쉽게 말해서 내 돈 돌려받을 때까지 이 집을 인질로 잡고 절대 안 내어줄 수 있는 권리인 셈입니다. 아, 인질극. 느낌이 확 오네요.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임차인이 이 유치권의 조건들을 완벽하게 채우면 그 유치권 자체가 곧 낙찰자의 명도 요구를 튕겨내는 절대적인 방패, 즉 대항력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전에서는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거든요. 유치권이라는 무기를 잘 벼려내면 그게 낙찰자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대항력이라는 튼튼한 방패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패를 거저 얻을 수는 없을 테니까 첫 번째 재료인 비용 이야기부터 해보죠. 집에 돈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내 돈 내놓으라고 막 떼를 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 부분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옥신각신하는 대목이에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가장 기본 전제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흔히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부르는데요. 물건에 관하여 생겼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여기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임차인이 집주인 개인한테 돈을 빌려줬다거나 심지어 임대차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증금 못 받은 걸로는 유치권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오직 그 목적물, 그러니까 그 집 자체를 위해 지출한 물리적인 비용이어야만 유치권의 씨앗이 될 수 있거든요. 집 자체를 위해 쓴 돈이어야 한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당장 내일 경매 물건을 보러 가신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포인트네요. 맞아요. 그런데 법에서는 이 집을 위해 쓴 돈을 또 아주 깐깐하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로요. 이 두 가지 실생활에서 벌어질 법한 아주 구체적인 상황으로 한번 쪼개서 살펴볼까요?
먼저 필요비부터 가보죠. 필요비는 말 그대로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여기서 보존이라는 목적이 제일 중요해요. 현 상태가 막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긴급하게 필수적으로 투입해야만 했던 돈이죠. 아, 뭔가 고장난 걸 고치는 느낌이네요. 네, 겨울철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영하 15도의 엄청난 한파에 임대에서 살고 있는 빌라의 노후된 보일러 배관이 펑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진짜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방바닥으로 물 솟구치고 난리 났겠네요. 집이 말 그대로 얼음장벽으로 변해가는 거죠. 당연히 집주인한테 고쳐달라고 해야 하는데 집주인은 전화를 피하거나 아예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당장 집 망가지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살고 와야 하니까. 그래서 임차인이 다급하게 사설 수리업체를 부르고 자기 돈 수백만 원을 들여서 보일러랑 배관을 전면 수리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그 집이 폐허가 되는 걸 보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쓴 진짜 필요한 돈이 많네요. 그렇죠. 집의 생명을 연장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쓴 돈, 이게 바로 필요비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그럼 유익비는 결이 좀 다른 건가요? 네. 유익비는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뜻하거든요. 보존이 아니라 가치 상승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 가치 상승.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30년 된 낡은 구옥의 새를 들어 산다고 가정해보죠. 창문이 옛날식 얇은 알루미늄 호창이라서 겨울엔 외풍의 칼처럼 들어오고 여름엔 찜통이에요. 그런 집 살기 진짜 힘들죠. 그래서 임차인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판단해서 집주인 동의를 얻고 자기 돈 1,000만 원을 들여서 단열과 방음이 완벽한 최신식 이중창 셰시로 전면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세시 교체는 진짜 큰 공사잖아요. 돈도 엄청 많이 깨지고요. 비용도 크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비용의 액수가 아니라 그 공사로 인해서 그 집의 객관적인 매매 가치나 전세 가치가 확연하게 올라갔느냐 하는 점입니다. 아, 낡은 창틀을 시스템 창으로 바꿨으면 당연히 시장에서 평가하는 집값은 꽁충 뛰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목적물 자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더해주는 데 들어간 비용, 이걸 유익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약간 엉뚱하지만 솔깃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제가 그 집에 살면서 분위기 좀 내보겠다고 거실 한가운데에 제 돈으로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딱 달았습니다. 집이 엄청 예뻐졌으니까 이것도 유익비로 인정받고 유치권 주장할 수 있나요? 그건 유익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 되나요? 집 가치가 올라간 것 같은데? 그 샹들리에는 그 집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필수적인 구성 요소라기보다는 그냥 거주자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편의를 위한 장식품에 가깝거든요. 나중에 이사 갈 때 그냥 떼어가면 그만인 물건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셋이나 방수공사는 집에 착 달라붙어서 제가 떼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누가 그 집에 살든 객관적으로 집의 가치를 높여줘야 해요. 법은 이 객관적 가치 증가를 아주 엄격하게 따집니다. 확실하게 정리됐습니다. 결국 내가 떼어갈 수 없는 집에 물리적으로 착 달라붙어서 집의 생명을 구했거나 가치를 올려준 돈이어야만 한다는 거군요. 네, 그래야 임차인 입장에서도 내가 이 집에 들인 돈이 얼만데 이 돈 다 받기 전까진 현관문 절대 못 열어준다. 이렇게 버틸 합당한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자, 방패의 재료는 완벽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방패를 언제 꺼내 드느냐? 바로 타이밍이라는 뼈 때리는 논리가 등장하더라고요. 돈 썼다고 다 유치권 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쪽에서 진짜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이 타이밍이에요.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법에서도 이 부분은 진짜 얄짤없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으려면 언제가 데드라인인 거죠? 그 비용을 지출하고 해당 물건을 점유하기 시작한 시점이 반드시 법원이 경매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법률 용어로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로 인해 부동산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어야 한다는 거죠. 말이 갑자기 좀 어려워졌는데 쉽게 풀자면 법원이 자, 이 집은 빚을 못 갚아서 이제부터 경매로 넘깁니다. 이렇게 공식 서류에 빨간 딱지를 딱 붙이기 전에 이미 그 집에 들어가서 점유를 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뜻이군요. 아주 정확한 프린트다. 근데 왜 법은 굳이 압류 효력 발생 전이라는 이렇게 엄격한 선을 그어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면 경매 시스템 전체가 이해되거든요.
압류라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의 상태를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대로 바꾸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꽁꽁 묶어두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걸 처분금지효라고 해요. 아, 약간 어릴 때 하던 얼음 땡 게임에서 법원이 얼음하고 외친 상태인 거네요.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거. 비유가 딱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원이 이미 얼음을 외치고 경매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인데 그 이후에 누군가가 슬쩍 그 집에 들어와서 내가 이 집 수리비로 1,000만 원을 썼으니 유치권을 행사하겠다 이러면서 점유를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경매 참여해서 그 집 사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거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서류가 깨끗했는데 오늘 갑자기 1,000만 원 빚이 얹혀 있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법원이 묶어둔 처분금지율을 무시하고 나중에 들어온 권리를 인정해줘버리면 국가의 공적인 경매 절차 자체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누구도 불안해서 입찰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아, 그래서 압류 이후에 점유한 사람은 아무리 진짜로 수리비를 썼어도 보호를 안 해주는 거군요. 네, 눈물로 호소해도 경매 낙찰자에게 절대 대항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와, 타이밍이 진짜 생명선이네요. 경매 등기 찍히기 전에 들어갔느냐 아니냐가 방패를 들 수 있냐 마냐를 결정하는 무서운 기준선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심층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 방송 듣고 계신 당신이 임차인 입장이라면 절대로, 정말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치명적인 내용입니다. 아, 점유 상실 이야기군요. 네, 여러분. 유치권의 생명줄, 심장 박동은 바로 점유입니다. 단 1초라도 이 점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 무서운 현실을 들여다보죠. 현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유치권은 점유에서 시작해서 점유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점유가 물리적으로 끊어지는 그 순간 그렇게 힘들게 맞춰둔 요건들과 방패는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어떻게 끊어지게 되는 건가요, 보통?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에서는 집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려고 현황조사관을 현장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유치권을 주장하겠다는 임차인이 집주인이랑 신랑이 하는데 지쳐서 이미 다른 곳으로 짐을 빼고 이사를 가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짐을 뺐다는 건 물리적으로 거기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점유를 포기한 거네요. 네, 그 즉시 유치권은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심지어 이사를 안 가고 짐을 놔뒀더라도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실수요? 며칠 집을 비우면서 현관문을 꽉 잠그지 않고 방치해서 누구나 그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경우죠. 이렇게 조사관이 현황 파악할 당시에 어떤 형태로든 점유를 상실한 상태임이 확인되면 유치권은 그 즉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와, 현남현짠죠. 명건단화도 소멸이 될 수 있군요. 나중에 영수증 들이밀면서 억울하다고 해봐야 소용없는 거네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는 겁니다. 통제력을 잃는 순간 권리도 잃는다. 근데 여기서 누구나 한 번쯤 떠올려 볼 만한 아주 쏠깃한 생각, 약간 꼼수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아니, 점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제가 잠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주말에 고향집에 다녀오느라 짐을 살짝 뺐단 말이죠. 그러다 아차 싶어서 며칠 뒤에 다시 부랴부랴 짐 싸들고 돌아와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다시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진짜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법에서는 이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일시적 단절의 함정이라는 무서운 법적 원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단 하루 이틀이라도 안 되나요? 도중에 아주 잠깐, 단 하루라도 점유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가정해보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전에 살던 점유가 그냥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법의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는데요? 점유가 끊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 과거에 성립했던 유치권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고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짐을 푼 그 순간 전혀 새로운 유치권을 처음부터 다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요. 아, 끊어졌다 붙은 게 아니라 예전 건 죽어버렸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거다. 그럼 앞서 우리가 짚어봤던 그 무서운 타이밍 문제에 딱 걸려버리겠네요. 그 흐름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유치권을 취득한 그 시점이 만약 법원이 경매 시작한다고 선언한 압류 이후라면 어떻게 될까요? 처분금지효 때문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되죠. 와, 진짜 본가 다녀온다는 그 잠깐의 방심 때문에 강력한 무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유치권 인정받으려면 점유가 경매 진행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단절 없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단절 없는 계속된 점유.
짐 빼거나 문 열어두는 순간 끝난다는 거 이제 여러분 뼛속 깊이 새겨지셨을 겁니다. 근데 법의 잣대가 여기서 안 멈추더라고요. 점유 앞에 아주 중요한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 있죠. 그냥 막무가내로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그 점유는 반드시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집주인 승낙이나 계약 관계도 없이 무단으로 텅 빈 집에 문 따고 들어가서 점유를 시작했다고 해보죠. 아니면 폭력 써서 남 내쫓고 억지로 뺏었다고 놔요. 완전 범죄 행위잖아요, 그건. 당연히 법은 이런 불법 행위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점유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집에 막 순금으로 바닥을 깔아서 엄청난 유익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애초에 유치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태어나지 못해요. 무조건 소유자의 동의나 합법적인 계약을 바탕으로 한 적법한 점유 상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 이게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오늘 정말 초보 경매 투자자분들이나 벼랑 끝에 몰린 임차인이라면 무조건 머릿속에 장착해야 할 생존 비급들을 제대로 파헤쳐 봤습니다. 자, 이 복잡했던 퍼즐 조각들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제가 아주 깔끔하게 세 문장으로 압축해 드릴게요. 유치권과 대항력이라는 강력한 방패를 들어올리려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현 상태를 보존하거나 객관적 가치를 확 높이기 위해 떼어갈 수 없는 내 돈을 썼어야 한다. 둘째, 법원이 경매 시작을 알리며 빨간 딱지를 붙이기 전부터 이미 집에 자리 잡고 있었어야 한다. 셋째, 경매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절대 단 하루도 점유를 풀어서는 안 된다. 전체 맥락을 완벽하게 관통하는 요약이네요. 여기에 현장 직접 뛰서야 하는 투자자분들을 위해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하나 보태보고 싶습니다. 오, 네, 어떤 꿀팁이죠? 경매 물건 고르실 때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서 매각 물건 명세서 같은 서류상 권리 분석만 백날 해봐야 그건 사실 반쪽짜리 정보에 불과하거든요. 서류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건가요? 네, 서류에는 유치권 신고가 전혀 없다고 깨끗하게 나와 있는데 막상 현장 임장 가보면 누군가가 대문에 빨간 레커로 대문짝만하게 유치권 행사 중 써놓고 무서운 자물쇠 채워놓은 경우가 현실에선 허다해요. 헉, 그럼 완전 멘붕이잖아요. 반대로 서류상으로는 유치권 신고되어 있어서 초보자들 엄청 쫄게 만드는데 막상 가보면 문 활짝 열려 있고 내부는 쓰레기 뒹굴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즉 이미 점유를 상실해버린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허위 유치권인 거죠. 아, 서류랑 현실이 완전히 다를 수 있군요. 결국 서류를 넘어서 실제 그 현장에 누가 언제부터 어떤 명분으로 문 걸어 잠그고 지배하고 있는지를 직접 발로 뛰면서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 그게 바로 함정을 피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역시 진짜 승부는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서 결판이 나는 거네요. 서류와 현장의 간극을 찾아내는 자가 승리한다. 오늘 배운 내용에 활용 점정을 찍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조금은 도발적이고 생각의 꼬리를 물게 만드는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적법한 점유 이야기할 때 나왔던 그 상황인가요? 맞습니다. 방금 우리가 유치권 성립하려면 반드시 소유자 동의 얻은 적법한 점유여야 한다고 짚었잖아요. 그런데 만약 당신이 새 들어 사는 집의 집주인이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서 어느 날 밤 몰래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영하 20도, 한겨울에 보일러 배관은 시원하게 터져버렸고 집은 순식간에 물바다이자 얼음장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집주인과는 이미 며칠째 연락조차 안 닿습니다. 진짜 최악의 상황이네요. 당신은 당장 얼어 죽지 않기 위해 그리고 집이 폐허로 변하는 걸 막으려고 다급하게 자비로 수백만 원 들여서 보일러를 고치고 그 집을 굳건히 지키면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막힌 딜레마가 발생하죠. 동의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 그렇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집주인으로부터 보일러를 고치고 점유해도 좋다는 명시적인 동의는커녕 묵시적인 동의조차 구할 수 없는 이 극한의 혼란 속에서 집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당신이 지출한 그 비용과 절박한 점유 행위는 훗날 그 깐깐하고 차가운 경매법정에서 대체 어떻게 그 적법성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부동산 물리적 가치를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임차인의 생존 본능과 명확한 동의 흔적이라는 차가운 증거를 요구하는 법의 논리, 이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말이죠. 정말 고민해볼 만한 묵직한 주제네요. 경매 현장에서 벌어지는 진짜 숨막히는 승부는 어쩌면 눈에 빤히 보이는 서류 조각이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행간과 사람의 팍팍한 사연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번 현장 임장 가셔서 무겁게 닫힌 철문을 마주하신다면 저 차가운 자물쇠 너머에 어떤 사연과 치열한 다툼이 숨쉬고 있을지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얻으신 이 지식이 실전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날카로운 분석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